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을 둘러싼 온갖 설이 들끓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인민혁명군 창건 88주년 기념일인 지난 25일에도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는데요. 한편 일본의 한 주간지는 식물인가 설까지 보도를 하면서 이 김 위원장 관련 의혹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의 경우는 한반도 안보 정세와 직결되는 문제인데다가 남북 관계 또 비핵화 의제와 밀접하죠.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 됐지만 남북 또 북미 간의 대화가 끊긴 상태입니다. 아직 봄이 찾아오지 않은 한반도 정세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연구위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형식 전문 연구위원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사실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난 25일에 인민혁명군 창건일에 등장을 할지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등장을 안 했어요. 이게 지금 자명이 좀 길어진다고 봐야 될지 얘기가 논란이 되니까 모습을 그래도 이제는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자명이 길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자명으로 보는 거죠, 이 상황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나 예.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오늘 쓰러져도 할 말은 없을 거예요, 아마. 네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나왔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된 모든 보도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예. 20일 날 데일리 NK에서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건강 이상설을 얘기를 했죠. 그 소식통이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그다음에 이제 기름을 분 게 CNN이죠, 21일 날. 예. CNN이 보도를 했을 때 CNN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게 내용을 보면 북한의 정보를 다루는 미국 관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 후에 중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첩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제목을 US 소스라고 달아버렸어요. 그 US 미국 당국이 그 소스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중태에 빠졌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네. 그리고 일본 산케이니, 아사히니, 로이터니 나오는 모든 그 보도를 보면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 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엊그제 38로스가 원산에 기차가 정차했다. 그건 팩트죠. 예. 근데 그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떤 보도도 확인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모두 설이 난무하는 상황이고 예.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에서 한 두 달 사이까지 자명을 한 적이 수없이 많아요. 그다음에 4.25 혁명군 이제 두 개거든요. 하나는 이제 인민군 정규군 창건일. 그렇죠. 원래는 이제 4.25가 1932년 그러니까 항일 유격 때 김일성 주석이 그러니까 유격대를 만든 날이에요. 근데 그걸 정규군의 그 창건일로 했다가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2월 8일로 1948년 2월 8일 정말로 정규군 인민군 창건일이거든요. 네네. 그때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4.25보다는 2월 8일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4.25 때 안 나온 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모든 근거에 기름을 붓는 게 할아버지 태양절 안 나왔다. 태어난 날 예. 그날 불경스럽게 안 나왔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해도 태어난 날 묘소에 참배하진 않잖아요. 원래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김정일 때는 잘 원래 안 갔어요. 갔었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 때는 안 갔어요. 근데 김정은 때는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던 사람이 안 가니까 좀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데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네. 돌아가신 날도 아니고 태어난 날인데 그날은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나중에 안갈 수-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길어졌어. 안 갈 수도 있는데 모습을 안 나타낸 것 자체가 이제 계속 의혹을 좀 증폭시키는 근거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인민혁명군 창건일에 등장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네. 이번에 그 4월 25일 날 인민군 창건일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팩트로 본다면은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 4월 15일 날
태양절날 그 참배를 하지 않은 거는 이상해 보일 수가 있는데 4월 25일 날 나타나지 않은 건 이상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2018년부터 북한이 그 건군절을 2월 8일로 옮겼죠. 김정은 체제하에서. 그렇게 올리면서 그때가 2018년이 70주년이었어요. 그때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그 연설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이제 김정은이 인민성을 이제 그 방문을 하고 치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건군절과 인민군 창건일을 비교를 해본다면 올해 2월 8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건군절과 관련돼서 뭐가 있었냐 나타나지 않았어요. 2월 8일에도. 그렇다면 당연히 김정은 체제하에서 2018년에 건군절에 더 비중을 두고 그때 행사한 거에 비교를 해본다면 올해 2월 8일에 나타나지 않은 거에 비해서 4월 25일에 나타나지 않은 게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되는 게 왜 그렇다면 4월 15일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걸 또 비교를 해본다면 앞에서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그 탄생일이냐 아니면은 돌아가신 날이냐 이거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1월 25일 이후부터 한동안 모습을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1월 25일 이후에 언제 모습을 보일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을 건군절로 봤었던 거죠. 그러나 건군절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다음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 광명성절 날 나타났었죠. 김정일 위원장이 탄생한 날 나타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2월 말부터 이제 화력 훈련 시험장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나오다가 그다음에 4월 10일에 이제 군사훈련과 정치국 회의 이후부터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언제였을까? 그러니까 태양절에는 적어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부터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확인되지 않은 그런 보도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세요? 저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 뭐 자꾸 이제 의학적인 의문 제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이제 와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다. 이게 사실무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거나 뇌사 상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양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평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을 했다면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 근처에서 발생했다면 최고 지도자와 그 보조하는 스태프 입장에서는 먼저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양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목숨인데 그렇죠. 그래야지 나라도 유지가 될 텐데 그러면 피하십시오. 하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날짜를 보면은 4월 12일부터 동향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대부분 2주 격리를 보통 2주를 격리를 하죠. 그러면 12 더하기 14가 28일이니까 곧 어디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제는 나타날 시점이 됐겠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참고로 북한은 격리를 30일로 그러면 그러면 다시 계산해야 5월까지 돼요. 좀 5월 말까지는 어린이날까지는 나오는 좀 거네요. 기다려봐야 5월 12일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어버이날을 지나고. 네. 그 여기서요. 그렇네요.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를 한 번만 더 해보면 데일리 NK가 20일 날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심혈관계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김만유 병원에 외과 의사가 수술했다. 맞아,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면 모든 외과 의사는 수술하거든요. 그럼 정확하려면은 심장 전문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썼어야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조선 적십자 종합병원 평양의대 관련 의사들도 불려갔다. 어디로? 향산이라고 하는 산골짜기에. 그러면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의료진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는 산쪽이 아니고 서울이거든요. 그렇죠. 설악산에 가서 여기서 수술하고 설악산 가서 치료받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북한의 지금 고위 김씨 일가는 봉화진료소라는 특수병원이 따로 있어요. 이 이름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간부들은 남산진료소, 이건 내각이고 당간부들은 어원동 진료소인데 진료를 받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 자체가 지금 이게 팩트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추가 보도를 뭐 어떻게 했냐면 김만희 병원이 알고 보니까 심장 전문 병원이고 뭐 이 사람들이 뭐 독일 어쩌고저쩌고 독일에서 뭐 그러면은 독일 당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겠죠. 맞다. 북한 의사들이 와서 독일에서 연수를 하고 갔다. 근데 독일 당국에서 말 안 하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어디서 팩트를 체크할 수 있냐면 중국이 가장 민감한 중국이 북한 내 급변 사태의 컨틴전시 플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북중 접경 지역을 막는 거예요. 난민 유입 때문에. 그런데 북한 내부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돼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거나 이거라고 그러면은 코로나에 감염된 대규모의 북한 난민들이 동북 삼성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북중 접경 지역은 평온하거든요. 예. 군사 이동도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이 있으면 중국이 가장 먼저 움직이겠죠. 근데 그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보도 자체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중국의 태도를 일단 보면 그냥 평시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어디서 무슨 이런 팩트들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 요소리 나온지는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말에 나온 얘기는 뭐 일본 언론도 그렇고 로이터 통신도 그렇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중국 의료진 대북 파견설을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정말 팩트가 아니라 그냥 설이라고 팩트일 수 있죠. 팩트일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유럽에도 몇백 명씩 의료진을 보냈는데 북한에 의료진을 못 보낼 이유가 없죠.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나오니까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김정은 유고설, 중태설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가 보면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예, 예. 첫 번째는 이제 4월 15일 우리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예. 3분의 2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번 굉장히 그 추동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지금 기대가 있죠. 맞아요. 그렇죠. 4월 27일이 또 판문점 정상회담 예. 2주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핵 협상은 지금 진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 추동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남북 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사라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중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어떤 그 투자와 관련된 관심 때문에 이런 유고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북한 체제의 특성입니다.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예.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모든 것이 틀어지거나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 한번 타진해보는 또 하필 CNN에서 그런 걸 얘기했으니까 좀 더 이게 확실성 있는 보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심리적인 기저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중국 의료진을 이미 파견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미 그 북한 수뇌부를 친중 세력이 장악을 했다라는 그런 설도 나오고 있어서요. 요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지금 워낙 설들이 난무해서 네. 그런 거 하나하나에 우리가 그 귀담아 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도 이제 두 박사님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북한과 관련돼서는 일단 1인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예. 그 1인자에 대한 건강 문제, 그 전에도 건강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나 뭐 김일성이나 할아버지나 갑작스럽게 다들 심장마비로 죽었기 때문에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예. 상황에서 이렇게 잠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을 경우에 건강 문제와 많이 연결을 시키는데 저는 이번에 이러한 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네네.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 이런 건강 문제와 관련돼서 북한이 3월, 4월에 보여줬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가소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2월 말부터 지금 3월 말까지 굉장히 군사훈련과 관련돼서 시찰을 많이 했었죠. 네. 그다음에 4월에서도 군사훈련을 시찰을 했는데 그 군사훈련과 관련돼서 보면은 이전과 보다 규모가 보다 확장이 되고 있고 그다음 군사훈련과 관련돼서도 보다 복합적으로 통합적인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지금 김정은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다 묻히고 있다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건강설 문제가 나오자 정부 입장에서는 뭐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네. 특이 동향 안에 북한의 여러 문제들까지 같이 특이 동향이 없는 걸로 오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국민들한테 예. 정보가 전파가 됐을 때 예, 예. 그런 점에서 김정은 건강과 관련돼서는 그거는 곧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면은 건강에 문제가 없었구나. 그러면 이러한 거와 관련돼서 그동안 우리가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준비 태세, 대비 태세가 잘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 친중파 건에 예, 대해서는요. 그 얘기. 그것도 전 설득력이 희박하다고 보여지는 아, 게 네네. 장성택이 친중파의 거두였거든요. 예. 근데 2013년 처형되면서 장성택 라인 친중파들은 모두 제거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루였던 중국의 김정남. 예. 김정남 중국 당국이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김정남까지 제거를 했거든요. 그럼 북한 내에 친중파의 뿌리는 지금 사라졌어요. 예. 그럼 최룡해가 지금 북중 관계를 담당하는 최고 거두인데 최룡해는 친중 세력이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단기간 내에 북한 내부에 친중파가 장악할 가능성이 그건 거의 뭐 희박한 얘기. 왜냐하면 예. 우리가 북중 관계의 특성은 뭐냐면 서로 친하지만 가장 경계하는 대상이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중파를 제거했는데 중국 몇 번 왔다 갔다 했다 그래도 친중파가 장악할 수는 첫째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저는 이 박사님 말씀에 좀 그 무게감을 두는 게 뭐냐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새로운 길 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쳐다도 안 보거든요. 단거리 발사체 가지고는. 네. 그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도발을 해야 되는데 또 선을 넘자니 또 무서워요. 미국의 강경 대응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주의를 끄는 모종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례적으로 비행도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 여러 번 했어요. 사실은 그 순항 미사일도 4월 15일 날 발사했지만 그 이전에 보도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12일 날 보도된 항공단 갔을 때도 미사일을 쐈어요. 그때 우리 언론은 보도는 안 됐는데 그때는 네. 공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연한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쏘는 거고요. 4월 10일 날 박격포 부대, 4월 12일 날 비행단인데 자세히 보면은 김 위원장의 복장이 똑같아요. 그건 하루에 간 걸 갖다가 이틀에 늘려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건 예. 뭐냐면 계속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 위원장이 조만간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그 나타나는 방식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종의 식으로요? 도발 카드인 거죠.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의를 끌고 한반도의 문제 이니셔티브를 본인이 가져가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등장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뭐 지금 다 어떻게 등장을 할까, 모습을 드러낼까, 아니 뭐 언제쯤 드러낼까가 중점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38로스에서 보도하기로는 원산에 그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기차 열차가 정차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 있다라는 하나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 입장도 예. 사실은 이제 답답하니까 그랬겠죠. 원산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건 좀 조심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선까지 다 알더라도 원래 정보 당국은 네. 모르는 척하는 거 하거든요. 그다음에 38로스도 확인을 했고 네네네. 왜냐 구글로 봐도 그 기차역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로 보면 기차는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사진은 구글 사진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그냥 찍어놨던 거 쓰니까요. 38로스는 이제 상업위성이랑 계약을 해서 받았으니까 그건 팩트가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정부 당국도 원산에서 목격이 됐다. 그다음에 미국 당국도 원산에서 걷는 모습 포착이 됐다. 그러면 근거도 없는 우리 작은 매체 전문성이 있지만 확인이 안 된 매체를 믿을 거냐? 한국 정부, 미국 정부, 그다음에 38로스가 인공위성 정보를 믿을 거냐? 당연히 후자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인공위성 정보. 그럼 그럼요. 역시 원산에 있다라는 근거가 된다고 보세요? 뭐 이제 세 가지 그 믿을 만한 소스에서 그것을 얘기했으니까 그 가장 그 신빙성이 높은 첩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저도 조 박사님 말씀대로 알아도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라든지 국정원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뭐 강원도 원산 근처에서 그
정부 관리들과 걷는 모습이 포착되다는 얘기를 안다 하더라도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사실 정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라든지 동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는 대답을 이제 되풀이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고 갖가지 설이 난무하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정성을 오픈을 부여해야 하자. 된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만큼 안다는 것을 북한에 알려주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 것이 저쪽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를 지금 지켜보고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배신자고 누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고를 정보 알 수가 유출까지도. 있으니까요. 예, 점점 북한한테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원산 체류와 관련해서 앞서 뭐 코로나19 북한도 지금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럼 혹시 그 뭐 격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체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근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1월 달, 2월, 3월 이렇게 쭉 보인 행보를 보면은 예. 주로 동쪽에 많이 있었어요. 서쪽보다는. 즉 평양에서 주로 그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이 동해안 쪽에서 많이 있었고 서해에서는 2번인가 그 정도밖에 없었죠. 예, 예. 그러면 주로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1월 말에 선포를 했었죠. 그리고 2월 말에는 또 방역 체계를 선언을 하고 계속해서 보면은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코로나가 없다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취한 조치라든지 법률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 반영시킨 거를 보면은 북한 내에 코로나 문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그렇죠. 얘기겠죠. 녹록지 않다라는 예.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주요 행보도 주로 그 동해안 쪽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원산 체류설과 관련해서. 저도 코로나가 핵심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바람도 잘 통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간 것 같은데요. 결국 가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것이 이게 코로나냐 아니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었는가, 어떤 증상을 봐야 되는가에 대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제일 안전한 방법은 몸을 피하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원산. 코로나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뭐 일본 보도에서 뭐 200 몇 명이 코로나로 죽었다 이렇게 네. 보도가 맞아요. 나왔거든요. 예. 그것도 근거가 없는 게요. 지금 북한이 검사할 진단 키트가 없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도 검사를 못 하는데 죽어있는 사람은 검사에 숫자가 나오겠어요? 또 죽은 사람이 코로나 때문인지도 모르는 모르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4월 13일 날, 4월 12일 날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사진이 나왔거든요. 노동신 일면에.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아주 이상한 장면들이 담겨 있어요. 어떤 뭐냐면 장면이죠? 지금 그림이 준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명편에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빈자리. 원래 같으면은 꽉꽉 채워서 앉을 빈자리가 자리인데. 여러 개 확인이 됩니다. 그건 북한에서는 그런 고위급 행사에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네요, 이거. 아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자리를 그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예. 특이하게도. 예. 그 북한의 모든 고위급 행사에는 자리를 비워두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네. 거기 불순분자가 들어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그 이야기 뭐냐면은 모아놨는데 환자가 확인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제 추론은 10일 날 열리려고 했던 최고인민회의를 이틀 연기하고 11일 날 정치국 회의를 했는데 제일 안건이 코로나였거든요. 대안이. 그럼 추론이 약간 친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고위급 탈북하신 분들하고 같이 그 사진을 봤는데 그분들이 단언을 하셨어요. 이런 사진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다. 이런 빈자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지금 북한의 노동자들이 해외에 있는 노동자들이 강제로 귀국하는 비자 마감일이 지난해 12월 22일이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게 1월 말이래요. 그럼 한 달 열흘 정도 기간 동안 대규모의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귀국을 했고 격리 없이 그대로 고향으로 간 거죠. 그러면 해외 파견되는 노동자의 가장 많은 비중이 어디냐? 평양입니다. 평양 쪽에서 가장 많이 나가거든요. 그럼 평양이 가장 위험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이제 아마 어제 오늘 보도가 뭐 정부 당국 인용을 누구는 뭐 확인 안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평양에 별로 없었고 주로 지방에 있었다. 평양은 필요할 때만 갔었다. 예. 네. 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느 경우든 최고인민의 사진을 근거로 봤을 때 코로나는 분명히 심각한 상황인 건 틀림없는 거죠. 네네.
뭐 가장 확실한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면 이제 이런 논란이 없어질 거예요. 아마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런 신변 이상설, 뭐 건강 이상설의 파문 때문에 이 김 위원장이 유고 시에 전개될 수 있는 이 북한 내부의 권력 변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자리를 비웠을 때 과연 누가 후계자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여러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사실. 저번에도 말씀을 또 이미 한번 그러니까 주셨고. 한번 또 예. 주셨기 때문에 네, 뭐 네. 여쭤보고 마지막 조 예, 의원님한테 예. 여쭤보려고요. 지금 뭐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김여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많이 이제 나오고 백두 있죠. 혈통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그렇지 않느냐.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도 작년에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아웃됐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전 기본적으로 만약 갑자기 진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미 북한 내부에 제도적으로나 체제적으로 두 개의 안정된 체제를 만들었다고 봐요. 하나가 당에서는 정치국 회의 체제가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각에서는 지금 국무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해서 그다음 내각이랑 세 개 보면 북한이 어떤 결정서를 합의를 채택을 했다에 보면은 항상 세 개가 같이 전개가 돼요. 하나가 네. 당위원회, 당 중앙위의 정치국 회의, 그다음에 국무위원회, 그다음 내각. 세 개의 결정이 합의가 돼서 어떤 것을 채택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나름 체제를 안착시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번에 조 연구위원님은 좀 다른 의견을 주셨잖아요. 워낙 북한이 또 봉건적이고 폐쇄적이니까 여성 지도자를 앉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면 또 뭐 돌맞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이슬람권을 제외하고 여성의 권리가 가장 제약된 나라가 북한일 거예요. 아주 봉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이제 30대 중반인 사람이거든요. 네, 맞아요. 중반인 사람을 유고를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이 참 그러네요. 아무리 예. 건강이 그렇다지만 일단은 그 점을 전제를 하고 예. 김정일과 김정은 이 두 사람은 선대가 살아있을 때 후계자로 지명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일은 거의 20년 이상 준비를 했고 김정은도 3년 이상은 준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김정은이 간 비행기에 보면 2008년에 김정은이 받은 비행기다라고 나오거든요. 아버지는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어도 후계자이기 때문에 바로 등극이 되거든요. 예. 근데 김여정은 지금 후계자가 아니에요. 첫 번째. 그럼 지금 아사히 신문인가가 뭐 지난 연말에 후계자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되죠. 30대 중반인 사람이 30대 초반한테 권력을 물려줄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누수죠. 그리고 그때 만일에 그런 세제가 벌어졌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정치국원 아니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위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후보로 들어왔으니까 그건 제가 보기엔 설득력이 없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국. 예. 정치국이 이제 그 30명 체제입니다. 상임위원 3명. 김정은, 최룡해, 박봉주, 정의원 14명, 후보위원 13명, 30명 체제거든요. 여기서 집단지도 체제 형식으로 최룡해, 박봉주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고 여기에서 후계자를 지명하는 절차가 나올 거예요. 네. 이율지배 체제니까. 예. 그럼 김여정은 이미 공안 라인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실권을 행사를 하고 있을 거고 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임명받는 절차를 갈 텐데 그러나 김정은이 있을 때와 김정은이 없을 때 김여정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면 당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을 장악하고 있는 원로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성이고 북한에서 여성, 여기는 아닙니다. 여성으로서 한 게. 그다음에 국정운영 경험도 없고 이런 김여정을 할 거냐. 지금 평양에는 김평일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김평일은 한때 김정일과 싸워서 이겼었고 할아버지를 빼어 닮았고 그다음에 호위층국이긴 하지만은 군 경험,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네. 호방하고 그래도 이제 60대 중반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당 원로들의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원로 세대는 대부분 김평일을 알거든요. 네네. 그럼 원로 세대들은 고민하겠죠. 김여정으로 할 거냐, 김평일로 할 거냐. 이것으로 이제 갈라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위기 상황이 오면은 어느 체제나 총 가진 사람이 제일 유리합니다. 평시가 아닐 때는. 예. 그 군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반발이 있을 수가 있죠. 그동안 눌려왔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유고를 전제로 한다면 그 다음은 이제 안개 속입니다.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김정일 유고 씨의 안개 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나왔을 때 그렇게 관심을 가졌고 맞아요. 지금까지도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뭐 김여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조한범 박사님과 지난번에 토론하고 생각을 더 해봤는데 조한범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게 저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여정의 권력은 김정은의 권력하고 동일시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오빠가 승승장구할 때만, 오빠가 최고 통치자일 때만 김여정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이지 김정은 없는 김여정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김여정은 조여정이 아니다. 조여정은 감독, 작품에 상관없이 탁월한 연기력을 발휘하겠지만 그것이 기생충이든 뭐 후궁이든 방자전이든 TV 연속극이든 김여정은 감독이 제작자가 김정은이란 확실한 사람이 있을 때만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살 능력이 없는 것이죠. 단독으로 뭐 지도자가 되기에는 역량이나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김여정은 부족하다라는 조여정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 한마디가 다 이제 이해가 다 되는데. 설명해 주셨다고 예. 이해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이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유고 시에 어떤 식의 권력 후계가 이루어질지 저희가 예를 나눠봤는데 안개 속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일부 보도에서는 이제 미국의 국방 예산을 위해서 뭔가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흘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진짜 또 하나의 유언비어가 아, 아닐까라는 그것도, 생각이 예. 들어요. 실질적으로 북한이 그 작년에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자기의 길을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후 나온 작년 연말이었죠. 작년 연말에 5차 전원 회의를 통해서 채택한 내용이라든지 이번 또 최고인민 회의를 통해서 채택한 내용들을 보면은 어디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냐 보면 북한이 자위력 강화와 관련된 예산도 올해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 0.1%가 더 늘어났고 그거와 관련돼서 작년에 북한의 신형 사종 무기라고 하는 것들이 다 시험 발사를 했던 거를 올해는 실전 배치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그 연말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국제사회가 이제 보지 못했던 무기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네. 북한은 지금 보면 올해 들어와서 주로 이제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은 새로운 방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2017년의 핵무력 완성 이후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방위 전략에 기초한 자위력 강화를 자위력 강화라는 카드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군사력을 증강을 하고 있는 거지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군사력과 관련된 예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위험을 조장한다라는 거는 거꾸로 된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저도 저기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저도 요즘에는 좀 후회하는 게 예. 소설가가 될 걸 생각을 했습니다. 학자가 되다 보니까 별로 주목을 못 받아요. 자극적인 얘기라 주목을 받는데 네. 미국 국방비 증액설이 왜 근거가 없냐면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무실론자입니다. 안보 무지론자예요. 예. 그런데 관심 없어요. 예. 여기 전략 폭격기 하나 오는 것도 돈 달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돈이 얼마나 든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 치밀한 사람이 아니고요.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지금 관심은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는 거예요. 왜 대선에서 김정은이 도발을 해버리면 그러네요. 치명상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김정은에게 난 사이 좋다, 뭐 잘 지내길 바란다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지. 예. 저렇게 해서 미국은 국방비 올리고 싶으면 그냥 올립니다. 저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또 소설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거가 없이 그냥 올리면 되지 왜 굳이 그 한반도 위기를 만들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어쩌고까지 말하는 사람인데 네. 저런 식으로 해서 국방비를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모는 모든 설들이 그냥 카드라 우리 근거 속어로 팩트 그럼요. 없이.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말하면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국방부가 이렇게 말했다든지 이런 징후가 있다든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의 모든 본질은 제가 조금 놀라는 게 가짜뉴스가 통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코로나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까지 얘기가 나오고.
예. 이게 모든 잘못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평상시에 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좀 갸름한 건강관리를 모습을 잘했으면. 보였으면은 백마 타고 가는데도 모습이 더 멋있고 했을 텐데 볼 때마다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하게 만들지 말 않습니까? 걱정을 하고 했었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억측이 난무하는 것도 할아버지 아버지가 똑같은 병으로 쓰러졌는데 네, 이게 그렇죠. 그 가족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유고설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게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정말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피곤한데 아, 당신의 건강을 걱정하고 좀 있다. 좋은 일을 해주시면 네.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그 걱정이 앞섭니다. 아까 이호령 박사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조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아. 등장할 때 그렇게 우리가 반기는 모습은 아닐 거라는데 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이런 군사훈련이라든지 단거리 미사일 실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미국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더 강한 독한 도발을 한다면은 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가 나서겠다. 북한을 한번 달래보겠다. 경협을 하겠다 나올 것이고 그것이 한미 간에는 갈등으로 비칠 수가 있죠. 그 해리슨 대사가 이런 거는 워킹 그룹에서 논의해야 된다 그랬을 때 한국 정부와 이제 정치인들이 일부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틈새를 버리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할 가능성 말씀을 주셨으니까 혹시 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제 모 매체에서 예.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가 돼 있고 아. 뭐 관람석까지 마련돼 있다. 그것도 확인은 안 됐어요. 예, 예. 그러나 이제 저는 우려하는 게 그 사이죠. 레드라인과 단거리의 사이. 레드라인을 훌쩍 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상황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건 패착이니까. 네네. 어찌됐건 김정은 위원장 체제, 북한에게 눈을 돌려야 되는 사람들의 그런 정도의, 지금까지 단거리를 해봤거든요. 예. 어떠한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김 위원장의 전략이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적정 수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시선을 못 끌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아슬아슬한 수위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레드 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상되는 하나의 가정은 준중거리면 이제 레드라인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사거리를 줄여서 쏘는 거죠. 준중거리인데. 이미 한 번 발사를. 했어요. 예, 지난해 SLBM이 준중거리인데 사거리를 아주 줄여서 단거리처럼 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사실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넘어갔어요. 그걸 별 문제 없다고 넘어가 버렸는데 네네. 사실 그건 위반입니다. 예. 그런 식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일본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일본이요. 일본을 위협하는 어떤 실험 도발 행위를 해가지고 일본을 놀라게 하고 강경론으로 가는데 지금 사실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국과 일본이 다른 입장을 취할 때 참 미국의 입장도 곤란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키는 이런 효과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관심을 또 끌 수도 있는 것이죠. 일본 쪽으로. 예. 우리는 좀 이번에 관련돼서요. 전 두 사람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또 특히 후기와 예. 관련돼서 네네. 제2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2019년 4월 이후에 행보를 봤을 때 어느 사람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가를 네네. 생각을 해본다면 전 두 사람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예. 필요가 있을 것 누군가요? 같아요. 총참모장인 박정천하고 이번에 정치국 위원으로 올라간 이병철 같은 네. 경우에는 두 사람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 시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빠르게 고속 승진을 했다라는 거고 박정천 같은 경우에는 포사격 그 사령관 국장을 담당을 해서 쭉 김정은 위원장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네네. 알려져 있죠. 그리고 북한의 모든 그 최근에 3월달, 4월달에 군사훈련에 다 참석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병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뭐였었냐면 우리로 치면은 공군 사령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군수 담당 파트를 했었고 예.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돼서 모든 어떻게 보면은 관련의 주도적인 인물로 지목이 됐었죠. 그런데 이 이병철이 지금 군수 담당과 관련돼서 그 군수비 관련된 모든 거를 자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요번에 그 군사 훈련과 관련돼서 박정천은 참석을 하고 이병철이 참석하지 않았다든지
박정천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병철이 참석했던 참석했다든지. 그 군사훈련을 보면은 초대형 방사포 3월 말에 있었던 시험 발사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참석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병철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4월 14일 날 우리 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노동신문에 보도되지 않았던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과 북한의 그 훈련기가 다 보였다라고 하는 그날에도 보면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앞에 있었던 4월 12일 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을 했다는 항공부대에는 박정천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병철은 참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참석을 해서 어떤 지시가 있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항공부대와 관련돼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걸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그러면 북한이 새로운 방위 전략과 관련돼서 발전시킬 분야가 뭐냐면 하나가 전 SLBM 과 관련된 지금 해군력과 관련돼서 증강을 시키고 있죠. 그다음에 그동안에 굉장히 약화된 항공과 반항공 분야와 관련돼서 지금 이병철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여기와 관련된 새로운 무기라든지 어떻게 보면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북한 하면은 포, 미사일 여기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보지 못한 SLBM과 잠수함도 지금 건조가 됐죠. 지금 건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SLBM과 항공, 반항공과 관련된 능력도 같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도발 듭니다.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오늘이 4월 27일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지 2주년이 되는 날인데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2주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지금 이제 아까 이 김정은 위원장 행보 때문에 모든 게 지금 가라앉았다는 맞아요. 말씀 그러니까요. 동의하는 게 왜냐하면 이번 4.27 총선이 남북관계에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안 됐거든요. 야당의 반대로. 근데 지금 남북관계 법률을 단독으로 여당이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거든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부터 시작해서 많은 법적인 비준이 이제 가능합니다. 여당만 맘만 먹으면.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시장도 주목을 하겠지만 통일경제특구법 이런 것들이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데 이게 여당의 맘먹으면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제도가 가능한 지형이 마련됐다는 게 사실은 시장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집권 후반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만큼 동력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나오겠지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하실 거고 제가 조심스럽게 추론해 보면 남북 경협의 올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북한이 일단 절박한 상황이고 또 코로나로 우리도 돌파구가 필요하고 다른 나라는 없어요. 이런 찬스가. 그렇게 보면 남북의 양측이 이게 맞기 때문에 관광만 하더라도 우리가 안 가면 원상갈마도 뭐든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파격적인 제안을 하실 가능성도 있고 발언이 나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은 사실은 새로운 남북 정상회담의 타임이에요. 이걸 통해서 견인하고 남북 정상회담하면 트럼프 대통령 들여다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할 수 있고 대선 국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불안정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으로 보면 남북 관계에는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부정적인데요. 네네. 지금 보면 올해 들어와서 지난 전원회의 때 네. 경제 부분은 사실상 내각의 책임을 전가를 했어요. 지금 경협 부분이 되려면 내각과 관련된 경제 문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역할 분담이 나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 부분 자위력 강화와 관련돼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다음에 내각 경제 부분, 이 경제 돌파의 부분은 지금 세 사람이 지금 시찰을 하고 있거든요. 최룡해, 박봉주, 김재룡. 3인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남북 경협의 문제도 이들의 영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탑끼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은 오히려 더 좁아지지 제한적일 수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에게 이제 수출 통제를 했을 때 문 대통령이 이제 평화 경제가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남북한에. 근데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4.15 총선에서 여당이 3분의 2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던질 가능성이 있고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내수 진작이라든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전보다는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주목해보고 북한 입장에서도 제재가 너무 오래됐고 그동안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디 보이는 데가 없는 상태에서는 네. 어쨌거나 남측에서 어떤 긍정적인 제스처를 보여준다 할 때 그것을 꼭 거부하지는 않지 않을까. 일단은 잡아보고 뭘 얻을 수 있을지를 고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 이호령 연구위원, 봉영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